를 배우게 됐습니다. 공인중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한경진 경매학원에서 한 3년 정도 경매를 배우다가 우리 한경진 박사님이 석사과정에 외래교수로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석사과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요 학부과정에 그 교수로 계신 그 우리 고정학 변호사께서 형님 같이 박사과정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강의를 한 4번 정도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박사과정 3차 때 우리 외래 교수로 계신 문홍열 교수님께서 창신대에서 강의를 한번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때 논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또 같이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박정희 박사께서 부산과학기술대에서兼임 교수 자리를 한번 제안을 해서 거기서 강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또 그때로 수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우리 김재환 교수님이 박사과정에 이제 법학 박사 받았으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박사과정에 강의를 한번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마저 제가 또 중개사 실무 교육 때문에 못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박사과정에 재학생분들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정빈 교수님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지도 교수님의 요청을 제가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12년 동안 부동산을 해오면서 제가 깊은 내용까지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보니까 관악구 봉천동 요 다음에 딱 치보면은 80억 전세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21세 그 대학생부터 해가지고 사회 초년생들이 80억의 전세 사고가 생겼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보면은 그 전세 사기가 엄청 크게 큰 사고가 생겨가지고 30대의 젊은 청년이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 못 받다 보니까 자기가 생을 마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2023년도 7월 달에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법의 보호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도 오늘 조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했을 때 자기들이 부모님 도움을 받든 안 그러면 자기가 저축한 돈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 보증금은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개발 재건축 논문을 쓰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떤 것이란 걸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부동산에서 요 지금 넘기는 부분이 우리 배준범 이거 넘기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네. 이거를 전체 화면 하니까 좀 작아서 좀 작은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럼 넘겨도 되긴 하거든요. 아, 엔트로. 이거 그냥 넘겨. 네. 네, 좀 작긴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법원 경매 진행 절차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반환을 안 할 경우에
우리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판결문이 나오면은 자기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경매 신청부터 소유권, 그 다음에 대금 납부 이후에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노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 그 정도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반환을 임대인이 안 해줄 경우에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 빨간 부분에 경매 신청 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증금을 법원에 그 다음 보면은 노란 표시에 배당 요구 종기일 결정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공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법원에 내 보증금 얼마 받을 거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란 표지에 뒤에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기가 신청을 안 하면은 그 경매 사건에서 자기 보증금 배당 신청을 못 받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노란 표시가 매각 기일이라 해가지고 입찰 기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정말 법원에 가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다른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면은 제3자인 사람들이 법원에 와서 입찰을 해야 그 매각 대금으로 자기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입찰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요 매각 대금 납부라고 잔금 납부가 있습니다.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이, 우리가 그 학생들이 다 여기 보면은 법대생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 넘어오게끔 우리 민법에 녹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몇 조에 녹아 있는 거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보면은 187조에 보면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그다음에 상속 이런 같은 경우는 꼭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경매 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자기한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 요 부분, 오늘 여기 계시는 학부생들이 제가 많은 내용이지만은 5가지 정도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그 80억에 내 돈이 포함되지 않으려면은 전세 사기가 2022년도에 생기고 올해 지금 다음 딱 치면은 아까 말한 관악구 봉춘동 전세 사고 딱 치면 80억 나옵니다. 똑같은 대학생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간단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고 법대생이고 법을 다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간단한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바로 임대차 계약하는 동시에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인도라는 거는 사실 점유를 인도를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국가기관에서 내가 그 집에 언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가장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그 다음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죠. 자기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 날짜에 제3자한테 대항력이 발생되지가 않고 그 다음날 영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임대차 계약을 본인하고 했다. 그럼 임대인이고 제가 세입자 같으면은 제가 동사무소 가서 해도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기려고 하면은 오늘 밤 12시 넘어서 갖고 그 다음날 0시에 효력 발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왜 중요하면은 제가 임대차 계약을 등기부상이 깨끗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은행 가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은행 대출 그거는 물건이다 보니까
바로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그 날짜에. 그런데 임대차는 그 다음날 효력 발생하거든요. 0시에. 그래서 주인하고 잘 계약을 원만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전에 나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오후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다음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자기 보증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사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약상을 꼭 달아야 돼요. 왜 내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오후에 가서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그거는 물건이다 보니까 즉시 효력 발생하니까 특약상으로 다음날까지 오늘 계약하고 난 다음 날까지 주인이 물건 설정하지 못하게끔 은행 건조당이나 이런 거 설정하지 못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갖고 내가 전세 계약서 가지고 확정 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고 전세 신고를 동사무소 하면서 그냥 전세 신고, 전입신고만 하고 집에 와버리면은 다음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배당 신청을 못 하거든요. 내가 법원에 보증금이 1억이면은 이번에 봉천동에 일어난 일이, 대학생들이 보증금이 1억씩 걸리더라고. 그러면은 경매가 들어가면은 법원에 내 보증금 1억 주세요. 이렇게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바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우선 변제권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전세 계약서에 동사무소 가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거기 받으면은 전세 계약 언제 했구나. 오늘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왔었다. 그러면 그 날짜가 딱 기입이 되거든요. 계약서에. 그래서 여기서 딱 지켜야 될 것이 전세 계약서 적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간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고 전입신고하고 그냥 올 게 아니고 확정 일자를 꼭 받고 온다.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서는 은행 건조당보다 하루 늦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거. 전세 계약하고 나면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 일자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만약에 보증금이 주인이 반환시켜주지 않았을 때 경매가 들어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보면은 지금 세 번째가 보면은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 만료가 돼야 주인한테 보증금을 왜 주지 않습니까? 보증금 주세요.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계약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증금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억울하니까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한테 보증금 1억이면 1억을 등기부에 기입을 합니다. 그렇게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가 돼야 돼.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민법상에서는 621조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1조에 있는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는 계약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대항력은 가질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딱 민법에 있는 단점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 주세요를 못 한다는 겁니다.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민법의 단점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장점을 딱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력하고 동시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점을 살리려고 하면은, 자,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민법상의 그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해야 될 조건을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보면, 밑에 보면은 신청서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신청서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은 계약 만료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데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계약 만료가 되면은 법원의 동의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니까 억울하니까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법상에는 계약 만료되기 전에 하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중개사무실에 계약을 하든 중개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하든 임대인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 때 그러면 사장님 임차권 등기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계약 만료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다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5번에 보면은 5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등기부인데 우리 그 학생들은 등기부를 아무도 안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등기부 각부에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하고 결국에는 공인중개사가 속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전세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부 을구가 있는데 지금 각부에는 어떤 내용이냐? 소유권에 관한 내용. 소유자가 누군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을구 내용이 있죠. 을구 내용이 보니까 등기 목적에 요 임차권 등기 설정. 그 다음에 자꾸 밑에 보면은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만 딱 되어 있고 옆에 사건 번호 2007 키 해고 780 이렇게 녹아 있죠. 또 위에 녹색 부분 보면은 설정 계약 밑에도 설정 계약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임차 보증금 얼마 해가지고 차임 기간하고 쭉 녹아 있고. 그럼 왜 설정 계약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사건 번호가 녹아 있냐면은 설정 계약이란 거는 계약은 누가 하고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정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이 설정 계약이랑 문구가 달립니다. 그리고 밑에 사건 번호가 요 보면은 6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등기 원인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갖고 사건 번호 2007 카키 1이 녹아 있죠. 이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하니까 자기가 억울해서 법원에 신청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약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한 게 첫 번째 대항력. 계약하면은 전입신고 무조건 해야 된다. 동사무소 가서.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집에 올 것이 아니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 계약서에.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4번에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대학생들 들어봤잖아요. 은행 근저당 잡힌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은행보다 늦게 들어가면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그 은행 근저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소 기준. 그러니까 내 밑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소멸시키겠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가 은행 근저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요 보면은 압류, 감류, 그 다음에 저당, 근저당,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하고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밑으로 만약에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자기 보증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를 딱 보면서 얼굴 안에 건조당이 잡혀 있거나 안 그러면 압류란 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 게 자기 딱 들어갔는데 등기부를 본 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압류가 있다. 안 그러면 가압류가 있다. 저당이 자기 계약서보다 계약 날짜보다 더 앞서 등기부에 올라와 있으면은 본인들이 보증금을 보험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를 자 여기서 6가지인데 한 가지가 딱 추가가 더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집합 건물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을 집합 건물이라 하거든요. 다가구 주택은 또 아닙니다. 다세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합 건물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하고 집합 건물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2층 한 채를 계약했는데 안 그러면 주인은 2층에 살고 나는 1층에 삽니다. 우리 1층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아버지가 해줘서 난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고 하면은 토지와 건물 전체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1층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1층에 살고 있는 걸 경매가 들어가면 전체가 경매 들어가야 되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1층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경매가 되니까 억울하니까 법에서는 전체 토지와 건물 전체에 들어갔을 때는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집합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일 때는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보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계약을 안 하든지 그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요 부분 설명한 걸 등기부를 한번 봐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옵니다. 지금 이거 사건 번호가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지, 그죠? 다가구 주택인데 지금 보면은 소유자가 소유자 적혀가지고 신머식이 딱 적혀있죠. 그러면은 자, 보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최고 오른쪽에 기타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예상금액 있고 대항력이라는 게 있죠. 그 대항력이 그쪽 밑으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 없다고 적혀 있죠. 대항력 없으면 돼 있잖아요. 그 칸에 밑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몇 명입니까? 임차인 인수 24명 녹은 거 보이죠? 그 임차인 주거용 해갖고 101호 밑에 보면은 임차인 수 해갖고 24명 녹아 있잖아요. 임차 보증금은 10억 1,500만 원.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항력이 보면 24명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 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해요. 전세가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 확정 일자로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떤 것보다 빨리 받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왜 없을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말소 기준 권리 보면은 요 두 번째 보면은 해가지고 2009년 6월 24일이죠. 그 다음에 건저당 있잖아요. 그죠? 건저당 있고 신한은행입니다. 은행의 날짜라 건저당 잡아기 2019년 6월 24일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보다는 무조건 빨리 자기가 전입신고가 돼야 된다 했죠. 그죠? 자기가 은행보다 늦으면은 은행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본인들 보증금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못 받다 보니까 그분은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먼저 떠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은 신한은행 건저당이 2009년 6월 24일입니다. 그럼 대항력 없는 사람들은 여기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날짜 보세요. 2009년도인데 은행은 자 전입일자가 며칠입니까? 1번에 주거용 204호 보면은 전입일자 2017년이죠. 은행은 2009년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건저당 잡아놨는데 그 밑에 405호 보세요. 2012년이죠. 2009년에 들어서면은 적어도 2008년에 들어가든지 이건 요 보면은 401호도 보세요. 2015년 302호도 2016년이잖아요. 이리 쉬운 걸 본인들이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이 10억 넘게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갖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본인들이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개사가 정말 양심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은 본인은 보증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참 어렵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그는 중개사가 있는 반면에 중개수수료에 눈이 요즘에 중개보수라 하는데 중개수수료 옛날 말이고 그래서 중개보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면 24명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일어난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80억의 전세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2022년도인가 그때도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가지 다 가르쳐 드렸죠. 세 가지. 자 말소 기준 권리 6가지보다는 무조건 빨리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다 하면은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은 거죠. 왜? 자기 보증금을 보험 못 받는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개사가 안전합니다 해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봉천동 사건도 읽어보면은 중개사가 이 물건이 만약에 10억의 가치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게 가격이 높습니다. 15억 합니다, 이거. 이러니까 본인이 보증금 지금 이마침 1억 걸어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10억 하는지 15억 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중개사를 믿는 거죠. 이거 사장님, 1억 걸어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10억도 못하는 가격을 15억이다 하니까 거기 계약을 한 거죠. 사고 일어나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다? 부랴부랴 경찰서 가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지. 신고만 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사고도 보니까 자기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주인한테 하니까 보증금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몇 달만. 그래 몇 달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 중에 젊은 학생이 공고문을 붙인 겁니다. 내 보증금을 못 받게 돼가지고 지금 경매가 들어왔단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공고를 붙이면서 이제 자기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23페이지 보세요. 자, 22페이지 보면은 이게 갑구거든요. 갑구에는 이거 보세요. 옆에 보면 소유자 이쪽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 이름이 쭉 처음에 소유자 박영근이지만 그 다음에 또 조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갑구란을 보면은 최종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집을 매매하면서 그동안에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속 바뀌는 내용이 그 갑구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갑구에는 어떤 내용이냐. 감유. 아까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중에서 감유 들어가 있었잖아요. 감유 설정된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14번에 보세요. 14번 녹색 부분 위에 보면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있죠. 요 등기부를 자기가 인터넷에 요즘에 정보24 들어가면은 누구나 대학생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씩 유튜브만 보지 말고 요걸 정보24 들어가갖고 내 주택에 안전한가?
한 번씩 떼볼 수 있거든요. 7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 주택에 경매가 들어왔네.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부분, 그리고 은행에서 경매를 넣으면은 임의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16분에 보니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나와 있죠. 그리고 14분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행에서 근저당으로 경매를 넣으면 임의 경매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차용증이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질 안 해요. 그러면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강제 경매입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판결문을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채무 명의로 경매를 넣는 걸 13원에 있는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은행에서 경매 넣는 걸 임의 경매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개인 간에 일어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 하는구나. 그 정도는 여기서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은행보다 그럼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하면은 뭘 보고 할 수 있지요?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는 계약을 하고 싶은데 내 보증금이 보호를 못 받는지 지금 걱정이 된다. 1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방도 5천만 원 정도, 올 전세 하면 5천만 원 이상 되거든요. 서울도 지하 1층이더라고. 어제 봉충도 일어난 게. 그래서 보면은, 소유권과 관련된 거나 경매와 관련된 거는 각부에 놓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근저당 잡힌 거는 을구에 놓아 있거든요. 요 보면은, 1번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요 보면은 1억 3천 놓지요. 노란 글자로. 노란 글자 밑에 쭉 보니까 누굽니까? 근저당 건자가 누굽니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순위번호 최고 오른쪽에 빨간 번호에 순위번호 1번 있죠? 이게 대장입니다. 이 대장보다 본인들이 늦으면은 들어가면 안 돼. 보증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근저당 밑에 그 다음에 근저당이 또 2번에도 있지만은 2번은 별 의미가 없어요. 1번이 근저당 딱 잡고 나면은 그 밑으로는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1번 근저당이 2009년 6월 21일에 접수가 됐네. 그러면 자기는 2009년도 들어가려고 하면 6월 24일이니까 6월 23일 날 들어가도 안 돼요. 왜? 대학령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날 발생한다고 했잖아. 자기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발생하니까 또 이 은행은 근저당 대출 받자마자 그날 발생하니까 그럼 동률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접수를 6월 24일 했으면은 자기는 좀 넉넉하게 그러면 6월 20일 정도에 자기가 임대차 계약할 상이 되면은 계약을 하는 게 맞고 동률 이루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가 6월 24일 정도에 계약을 하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억울한 게 내 보증금을 보호 못 받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직장을 잡아갖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증금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야. 그러면은 법을 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됐는데 그럼 나는 10원도 못 받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당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7번을 보면은 8페이지에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서울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갔으면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창원공단에 취직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7,500만 원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 보증금이. 그리고 강력시 부산이나 대구에 취직을 하게 됐으면은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8,500만 원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소액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액 보증금은 너가 법을 몰라가지고 정말 억울하구나. 그럼 법에서 이것만큼 내가 보호해줄게 하는 금액이 서울은 1억 6,500만 원. 그 다음에 강력시인 대구, 부산은 8,500만 원. 그 다음에 창원, 진주, 거제 이런 데는 그 밖에 지역을 해갖고 7,500만 원인데 그럼 7,500만 원 다 주면 괜찮네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소액 보증금의 최대한입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이 범위 창원 같은 경우는 7,500만 원까지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까지 그럼 보호를 해줍니까? 하면은 자, 요 그 최소한 해주는 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이 10페이지에 보면은 서울은 1억 6,500만 원일 때 그 옆에 보면 얼마입니까? 5,500만 원이죠. 5,5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자기가 건조당 설정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건조당보다 더 늦게 들어갔더라도 자기가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5,500만 원 정도는 내 보호해줄게.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게 이제 이 정도입니다. 경매 낙찰 대금에서. 그리고 나는 그냥 창원에서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창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7,500만 원 범위,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얼마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2,5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 거지. 다가구 주택은 법상에 19세대까지입니다. 사람이 다세대하고 다가구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세대는 등기가 각자 아파트처럼 됩니다. 소유자가 19명이면 각자 소유자입니다. 근데 다가구는 소유자는 한 명인데 방이 원룸식으로 19개 있는 거죠. 최대한이 19개고 10개 있을 수도 있고 13개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 사고는 그럼 어디서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다세대가 각자 소유자니까 거기는 사고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다가구는 소유자는 한 명인데 방이 19개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을 1번인데 계약을 하면서 3번, 5번이 보증금 걸린 걸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말로 안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사면서. 그러면은 내가 계약을 하면서 19세대가 그 소유자 A에 다 딸린 방을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 걸리는가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계약되어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작년부터 전세 사고로 생명을 잃어가는 젊은이들 많이 생기니까 법이 이제 부랴부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도 다 오픈해라. 전세 계약이 101호에는 전세 계약이 얼마로 돼 있는지 203호에는 전세 보증금이 얼마 돼 있는지 오픈을 해라. 그래야 전세 사고가 안 생기는 거지. 야, 법이 그렇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19세대 중에서 만약에 창원에 7,5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1호 있는 사람이 자기가 7,500만 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만 거래되는 게 아니고 그 다가구 주택의 19개가 만약에 3억이다. 경매 낙찰가가. 그러면은 19명이 만약에 들어가 있는 거제에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 창원은 많이 없어요. 창원은 거의 없지. 다가구는 거제 시에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제 조선소에 근무한 직장인들이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생활하다가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그 경매는 9억에 시작해도 3억까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유찰돼가지고. 경매란 그런 특징을 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매덕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경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3억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해주냐면은 딱 절반 자릅니다. 3억에 낙찰된 데서 1억 5천 범위 내에서 아까 창원 같은 게 2,500만 원 보호해준다 했죠.
자기가 은행보다 더 늦게 들어가도. 그런데 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다가구 주택 안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억에 낙찰되면 1억 5천 가지고 다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만 이렇게 2,5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요 8번 보면은 7번에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보증금 범위하고 서울 1억 6,500이 쭉 녹아 있고, 그다음 8번에 소임차인의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보호 범위 해가지고 서울은 5,500만 원, 그다음에 강력시는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이 창원, 진주입니다. 2,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해가지고 실제 경매 낙찰 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 겁니다. 1억에 낙찰되면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세입자들의 최우선 변제금을 분할해 주는 거죠. 한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더 깊게 설명하면은 지금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많은 창원에 직장을 잡았는데 보증금이 7,500만 원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2,500만까지 보호를 받는다 했는데, 그냥 법원에서 국가에서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럼 2,500만 원 보호해 줄게, 이건 아닙니다. 자기가 행동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만 보호해 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고. 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자, 자기가 일단은 전입신고를 경매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계약한 주택에 경매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네.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1번 조건이 경매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라. 그리고 경매가 낙찰되면은 아까 1번에 이야기했죠. 배당 요구 신청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달 정도. 그걸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보증금을 걸었는데 이렇게 내 보증금이 다 날아가게 됐는데 내 보증금 좀 보호해 주십시오. 법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고 배당 요구 신청 기간 안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자기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자기 보증금 신청을 해야 돼요. 채권 신청,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내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는 2,500만 원 보호를 받을 대상이 됩니다. 좀 보호해 주세요. 이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한 사람은 보호를 2,500만 원 해주는데 가만 경매 들어가고 억울하다고 하고 경찰서만 뛰다니고 억울하다고 동네를 계속 외우고 다니도 아무 보호 못 받습니다. 민법과 행법 다른 거 알죠? 형사처벌 받아도 돈을 못 받아요. 진역 간다해서 그 사람 진역 가는 거하고 돈 받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는 우리 법대생들이니까 그 정도는 알겠죠. 그죠? 죄 받는 거하고 돈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최우선 변제금 창원에서 2,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 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기 보증금 얼마 받을 거 있다고 채권 신고하는 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딱 더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경매가 되고 나면은 낙찰자, 그 물건을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 낙찰자한테 집을 다 비워줘야 됩니다. 내가 집을 비워줬으니까 법원에서 2,500만 원 주세요. 집에 거기 계속 살면서 2,500만 원 주세요. 국가에서 주지 않아요. 내는 집을 비워줬으니까 2,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을 비워줬다는 증명을 법원에서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낙찰받은 주인이 낙찰자한테 맹도 확인서라고 내 집을 다 비워줬다 확인서를 받고 그걸 또 허위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 신청할 때 자기가 2,5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가장 1번, 은행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은 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내가 이는 법을 몰라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듣게 돼갖고 난 보증금 이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겠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안 들은 다른 친구가 취직을 해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된 거죠. 근데 보증금은 5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 이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법원에 경매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가 됐는지, 친구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오늘 들은 학생들이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친구야, 그럼 네가 그 집이 경매 들어오기 전에 네 전입신고 됐었나? 이렇게 물어보고, 아, 그래, 나는 그렇게 돼 있었다. 아, 그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네가 배당 신청해라. 네 보증금 얼마라고. 경매 대금에서 내도 보증금 주세요. 2,500만 원까지.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찰받은 사람한테 내 집을 비워줬으니까 명도 확인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같이 주세요. 이래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은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해도 본인들은 오늘 큰 소득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은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경매가 진행되면은 A 부동산이 여기 본인들이 살고 있는 임대 계약한 주택 같으면 아파트다 했을 때 이게 경매 들어가면 이걸 낙찰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경매 법정에서. 이 낙찰받은 사람을 쉽게 딱 말 그대로입니다. 최고가. 최고로 금액을 많이 적어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로 적어낸 사람.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에 가서 낙찰받고 난 다음에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법대를 놓든 공인중개사를 하든 사실 현장에 가면은 경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중개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개사는 다 알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해보면은 이 민사집행법을 공부를 안 합니다. 그게 중개사고 생기지. 왜? 지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중개사가 악의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몰라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사집행법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그 이해관계인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냐? 이거 보면 10페이지 그 줄 꺼놨죠. 밑에서 세 번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에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경매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법원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깁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해하기 더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여기는 이제 행식상의 건저당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허수아비 건저당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은 건저당 설정이 되거든요. 설정이 되는데 돈을 다 갚아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건저당이 내 등기부에 올라가 있지만은 은행에 내가 1억을 대출 받았어. 그런데 등기부에는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만은 실제 내가 살아가면서 1억을 다 갚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들어왔는데 신한은행 1억 잡혀 있어도 실제 금액은 다 갚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는 행식상의 건저당 이렇게 하지만 그냥 쉽게 허수아비 건저당이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약에 경매물건이 생기면은 경매물건 딱 보니까 은행이 1번이네. 아, 이렇게 그 후순위는 그걸 말소 기준 권리에 걸려가지고 다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허수아비다 보니까 본체가 없는 겁니다. 돈을 다 갚았으니까. 그러면은 1번이 은행 건저당이었는데 1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이 차고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원래 은행 건저당 밑으로는 다 소멸돼야 되는데 1번이 허수아비다 보니까 2번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권리 분석이 복잡해지거든. 자기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2번, 3번 인수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식상의 건저당, 쉽게 표현하면 허수아비 건저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요 보면은 법원의 법원 민사집행사건 기록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기에서 입찰하는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그게 누구냐? 은행에서 경매가 되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나도 법원에 나도 돈 받을 거 있습니다. 채권 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했으면 허수아비 건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받을 거 있으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고, 근데 자기가 1억 빌려준 은행이 경매가 진행되는데도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 그건 허수아비 건저당인 거지. 왜? 자기는 벌써 저 사람한테 돈을 다 받았는데 경매가 진행되든 내하고 상관이 뭐 있노? 난 돈 다 받았는데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채권 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를 통해 갖고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12번이 문제인데, 자, 당해세와 임차인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은행 건저당 간의 배당 순위. 뭐 10억짜리가 다가구 주택이 5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5억에 낙찰됐으면 그 5억 가지고 배당 받는 사람들이 막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보증금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고 싶어 하겠죠. 내가 보증금 1억 권리가 있는데 5억에 낙찰됐어. 그러면 친구보다는 내가 내 보증금 1억을 먼저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저 형님하고 친하지만은 저 형님보다는 내가 먼저 낙찰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보호받고 싶은 거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친구고 형님이고 후배고 선배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요 순서가 녹아 있거든요. 자, 보면은 당해세와 이 배당 순서가 요 보면은 자, 특별 우선 채권 있죠. 2023년 3월 30일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우선 채권으로 1순위가 바로 경매되는 부동산의 필요비와 유입비입니다. 근데 1순위부터 설명하지만은 사실 0순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한테 보증을 못 받아가 경매 넣지요. 경매 넣으면은 0순위로 받습니다. 근데 은행부터 가장 후순위 있던 사람이 경매를 넣어도 그 경매 넣는 사람의 비용은 법원에서 0순위로, 이 사람은 경매를 넣은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돈 안 주고 회장님이 뭐 좋아? 사장님이 뭐 좋습니까? 자기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가장 좋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 비용이 들어가야 법원의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경매 신청한 경매 비용은 1순위라고, 1순위가 0순위라고만 딱 제외하고, 그 다음에 1순위부터 되는 게 경매 부동산의 필요비와 유익비인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생활하다가 볼라가 고장나고 주인한테 볼라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나도 살기 어려운데 알아서 고쳐 썼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볼라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또 새로 신품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나도 사정이 어려워서 뭐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볼라를 자기가 월부를 하든 현금을 주고 사든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유익비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경매가 들어오면은 신청하면은 1순위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순위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창원에 2,500만 원까지는 경매를 들어가더라도 보호받는다고,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금으로. 그런 부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2순위죠. 근데 그러면 주택만 세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세입자가 있잖아요. 계약을 해갖고 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여기서 상가 임차인,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2순위로, 또 2순위가 뭐냐면 근로자 직장 다닌 사람이 3개월치 임금, 그 다음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또 안 줘. 그 3년치 퇴직금은 경매가 들어갔을 때 바로 요 지금 2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억울한, 또 소액 임차인도 돈도 없는데 이것마저도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2순위로 잡히가 있는데, 3순위가 뭡니까? 3순위가 바로 국세, 당해세하고 당해세 속에 들어가는 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갖고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임차해가지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해갖고 내 보증금을 그러면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은행 건조당보다 더 앞서가지고 지킬 그 법을 다 지키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다 받았는데 왜 배당될 때는 3번 순위에도 없습니까? 그 2023년 3월 30일까지는 3번 순위에 없었어요. 왜? 국가에서 당신 보증금보다 국가 세금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12페이지 보면은, 자, 4번 4순위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게 2023년 3월 달까지. 그런데, 자, 이게 임차인들이 전세 사고가 일어나고 또 젊은이들이 세상을 뜨고 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반성을 한 거죠. 국가 세금보다 그 사람들 보증금을 더 우선 보호를 해줘야 되겠구나. 젊은이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있다. 국가법이 잘못된 거지, 어찌 보면은. 그래서 2023년 4월 1일부터는 배당 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국가 당해세보다 확정일자 받은 그 순위가 빠를 때, 그러니까 당해세의 법정 기일보다 확정일자를,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세금 그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른 경우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언제부터? 2023년 4월 1일부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요 당해세는 국세의 당해세도 있고 지방세의 당해세도 있거든요. 그 가로 안에는 보면 국세기본법 35조 7항,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71조 6항, 이 이제 시행되는 날짜가 다 틀립니다. 국세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방세는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명기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 매각 불허가 사유인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경매가 되고 나면은 집행관이 아파트에 가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 월세 얼마 살고 있는지 그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가 가고 경매가 들어온 부동산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 혼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인근 부동산에 가고 확인할 수도 있고 자기들 기준치에 대입시켜 갖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경매가 됐는데 경매 부동산이 실제 현장 가갖고 요 집행관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고 이렇게 매각 물품 명세서에 적어놨는데 나 잘 받고 보니까 집행관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감정평가사가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경매가 낙찰되고 난 다음에 이걸 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 못하게끔 불허가 해주세요. 그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이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저분이 낙찰을 받았지만은 이 물건에 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낙찰 받고 보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임차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차이점이 주인하고 계약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임차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동사무소 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임차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을 정말 경매를 잘 모르면은 임차권보다는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엄청 튼튼하다 하던데 보증금 보호를 받는다 하던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매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비교를 하면은 최선순위로 들어간 게 건주당보다 더 앞서서 임차권 설정을 해놓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경매가 들어와도 자기가 보호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 보증금을 1억에 임대차 계약을 1억 했는데 원래 계약 아파트는 한 1억 5천을 했다. 근데 자기가 올 전세로 1억을 계약했다. 근데 경매 부동산이다 보니까 7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요. 7천만 원에 낙찰된 거지. 근데 자기가 보증금이 1억 걸려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은행 근저당도 잡히지 않고 자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해야 들어갔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해갖고 딱 야무치 해놨어.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7천만 원이 낙찰받았어. 근데 자기는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그 7천만 원의 낙찰받아도 원래 계약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1억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1억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낙찰받고 난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집 비워주세요. 제가 낙찰받은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인입니다. 이러면은 본인들한테 3천만 원 보증금을 내주고 좀 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학교가 경남대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내가 주위에 이만한 집이 없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비워주세요 한다고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 임대차 계약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왜 본인이 와서 비워달라고 하냐. 나는 계약 기간까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공부는 잘 되고 이 집이 좋은데 경매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이 집은 그냥 보증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는 보증금 다 받고 낙찰받은 사람한테 다 받고 이사 가도 되고 안 그러면 계약 기간까지 나는 딱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전세권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등기부에 올라가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은 누구 또 있어 집이 월세로 있나 이러면 아니 전세로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전세로 있는 게 등기상의 전세로 있다는 걸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그냥 보증금 7천에 월세 없이 살면은 임대차 계약만 하고 나 전세로 있다. 얼마에? 7천에. 전세권 설정은 안 하고 그건 임대차입니다. 전세권이란 거는 7천만 원 있으면서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됩니다. 그냥 있는 거는 그냥 임대차인데 쉽게 표현하면은 채권적 전세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임대차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증금 7천인데 주인이 7천만 원에 내 전세 못 주겠다.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는 월세를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을 월세를 걸고 있으면은 그럼 전세권 설정은 안 됩니까? 그 7천만 원 좀 불안한데 가능합니다. 7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 있어도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돼요.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 가능한데 본인들한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권보다는 은행 건조당보다 더 앞서가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놨는 거. 그게 가장 좋다. 왜? 누군가 낙찰받아갖고 들어와도 그 사람이 내 보증금은 다 내주고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전세권은 왜 안 좋냐? 이런 경우죠. 전세권을 내가 7천만 원에 걸었는데 어디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안 내준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거죠? 자기가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경매 넣는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집합 건물은 아파트나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라 했죠. 근데 일반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을 때 아파트인 경우는 별도의 소송을 안 걸어도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안 걸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세권, 다세대나. 그런데 주택에 자기가 전세권을 하고, 2층에 있거나 1층을 얻어가지고 전세를 하고 있으면은, 이럴 경우는 자기가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돼요. 네, 그거는, 자, 한 번 더 이제, 전세권이 있는데, 주택에서 내가 2층을 얻어가지고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자, 보증금 반환을 해주세요 했는데,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줄 경우에 별도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은 바로 물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은행에 판결문 없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파트 다세대이면서 보증금 안 내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보증금 주세요 한 게는, 나 돈 없어. 지금 가나구 봉천동의 주인처럼 돈이 없다고 뒤로 나자빠지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증금 주세요 하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때가 문제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내가 그런 것이 실제 7천만 원의 보증금 전세로 돼 있는데, 그래, 은행보다 더 앞서 있어, 전세권은. 난 아무도 없는 상태에 전세권 7천만 원을 걸었어. 그래서 주인이 보증금 주세요 하니까 계약 만료돼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경매를 신청한 거죠. 경매 신청하니까, 아니, 집이 1억 하던 게 5천만 원에 낙찰돼 본 거야. 자기는 원래 집이 1억 정도 하기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걸었는데, 경매가 들어가니까 낙찰이 5천만 원이 돼 본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권 경우는 어떻게 되냐? 5천만 원만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임대차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임대차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5천만 원 낙찰되면은 나는 보증금이 7천만 원 걸었다 했잖아. 그러면은 낙찰받은 사람은 5천만 원에 낙찰받았지만은 내가 낙찰자면은 5천만 원 받고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7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럴 경우는 제가 2천만 원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낙찰받은 금액에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은 그로 소멸돼 버려요, 전세권은. 그러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을 주세요, 주인 보고 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법원에 경매를 넣었다. 근데 거기 7천만 원보다 더 아래에서 낙찰돼갖고 5천만 원 돼버렸다. 그러면 자기는 5천만 원만 받고 2천만 원 정도는 전세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다는, 그게 단점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아시겠죠? 그리고 전세권은 그럼 어떨 때 소멸됩니까? 거기 중요하죠. 전세권은 딱 두 가지가 소멸돼. 배당 요구 종결까지 자기가 전세 보증금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전세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 두 가지가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은 전세권의 인수와 소멸이 있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외우면 돼.
만약에 본인들이 엄마 아빠가 월세 내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그 올 전세로 그만 네 방을 얻어줄게, 집을 얻어줄게 이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은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 인수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거든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경매 신청을 안 하면 돼. 그러나 조금 전에는 경매 신청을 하면은 전세 보증금이 7천인데 그 경매된 부동산이 5천만 원에 낙찰되다 보니까 2천만 원을 못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은행보다 더 앞서가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딱 하고 가만히 경매 들어가도 그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배당 신청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 법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런 경우 은행보다 더 앞서가고 최고 깨끗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해 놨는데 전세권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이야기 듣기 전에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경매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세 보증금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안 주니까 나는 당장 필요한다 하면서 법원에 신청을 해버린 거죠. 해버리면은 7천만 원 보증금 걸렸던 게 만약 5천만 원에 경매 낙찰되면 2천만 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줘도 그냥 차례짜서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배당 요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도 안 해. 안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경매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가만히 있어. 보증금 7천만 원 줄 때까지.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그 7천만 원을 인수하면서 낙찰 받아야 돼. 만약에 제가 낙찰 받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이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인수되는 줄도 모르고 낙찰 받아 들어보니까, 저 사람 배당 신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 경매 전세권자가. 그러면은 내가 이 7천만 원을 다 물려줘야 되는 거야. 낙찰 받은 내가.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 안에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전세권자는 아까 말한 대로 보증금이 7천만 원이지만은 만약 5천만 원이 낙찰되면은 5천만 원만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 이제 전세권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그 경매를 이제 본인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알면은 밖에 나가서 내 보증금은 전세로 돼 있든 임차권으로 돼 있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약해서 경매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마디 딱 대주면은 오늘 외워야 되는 거. 자, 1번. 말소 기준 권리가 6가지 있는데 전세권까지 치면은 7가지다. 자, 1번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은 은행의 건저당 그게 거의 8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 말소 기준 권리 6개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오늘 들었는데 은행에 건저당 잡힌 거는 막 들어가면 안 된단다. 그러면은 내 보증금 다 날라간단다. 은행 건저당 잡힌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기 보증금 못 받는다. 그래서 은행 건저당과 행제가 6명이야. 어떤 행제 누구냐? 저당권, 건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에 넣으면 등기가 되거든요. 내가 법원 가서 보증금 받을 거, 안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을 게 있어. 차용증 적어줬는데 친구가 안 갚아. 그럼 법원에 억울하니까 신청해. 그럼 법원에서 내가 경매에 넣고 나면은 경매 개입 신청 등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경매 들어왔는데 저 부동산, 그게 등기를 하거든. 그걸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 건저당,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를 넣으면 등기하는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뭐? 전세권.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다가구도, 다세대도 전세권 전체가 될 수 있는데 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에 등기할 때는 주택하고 토지하고 다 해야 돼. 그럴 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세권인데 그냥 가만히 차리짜리 하고 있으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배당 요구를 하거나 전세권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냥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 되려고 하면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안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돼. 주택은. 왜? 그럼 아파트와 다세대는 왜 그러면 되느냐?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없이도 아파트에 사람이 어찌 삽니까, 그러면? 주차장하고 다 있는데. 건물 등기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가면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 통로 다 있잖아요. 그 대지 지분을 토지 등기부를 하지 않고, 아파트에는 내 땅입니다 못 하잖아요. 주차장에 가고, 내 주차장인데 못 하잖아요. 공동으로 돼 있잖아요. 공유로. 그 아파트 주민의 공유로 돼 있잖아요. 이 아파트, 지금 경남대에서 주차 다니는데, 이 내 땅인데요. 이 못 한다고. 여기 구성원이 다 소유자가 다르다 했을 때. 근데 아파트는 마찬가지거든. 각자 돼 있는 게 아니고 공유로 돼 있다 보니까 토지 등기부가 없고 건물 등기부에 토지 지분을 다 등기해 놨습니다. 대지권으로. 그래서 다세대하고 아파트는 전세권이 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경매를 넣거나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내가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하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데 늦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내 보증금 다 날린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돼. 내가 보증금 지키려고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 최고 대장 80%를 차지하는 은행 근저당보다는 무조건 앞서야 된다. 내가 등기부를 떼보니까 은행 근저당이 있더라.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다른 집을 알아봐야 돼. 중개사가 아이고 사장님 괜찮습니다. 계약해도 됩니다. 거기 다 넘어가거든요. 창원 상남동에 마이호스 건물에 한 80억의 전세 임대차 계약 사고가 생겼어. 2017년도인가. 거기에도 여러분 같은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변호사도 있었어. 근데 변호사는 왜 당했을까요? 법을 몰라서? 아닙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중개사가 사고를 쳤어요. 중개사가 그게 오피스텔인데 다 이렇게 위임을 받은 거지. 중개 계약을 하면서 소유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많은 몇백 명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여기서 강의 들은 사람들처럼 중개사가 말하는데 안 믿고, 나는 주인을 보고 딱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사님은 말하는 것만 듣고, 내 보증금 5천만 원 못 걸겠습니다. 이래 됐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는 또 머리를 쓴 거죠. 이 학생은 머리를 좀 쓰네, 똑똑하네. 이제 이래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강의 듣는 이까지는 좋았는데, 2차로 사기치는 걸 못 막은 거지. 중개사가, 전화를 했어. 주인한테. 김 사장님, 오늘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데, 사장님 좀 오시면 좋겠답니다. 오셔야 계약하겠다는데요?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복부인 사모님이 탁 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의 신원도 보지 않고, 아이고, 사장님, 제가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왜? 그 사람은 중개사가 고용한 그냥 자기하고 사기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니까 주민등록증하고 계약서상에 소유자 누구,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 졌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주민민증 사장님 죄송한데 민증 그러면 대조를 한번 하시다 이러면 사실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되는데 그냥 그 사장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주인 맞겠지. 이렇게 넘어간 거지. 중개사는 그 사람을 그냥 고용한 사람이지. 사기치기 위해서. 그래가 80억 정도. 그래도 변호사도 다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할 때 소유자의 민증을 보여달라 소리를 못하면 안 돼. 내 보증금 돈 5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 소리를 못할 정도면은 내가 5천만 원 그만 저분한테 근데 주는 거로 생각해야 돼. 그걸 줘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죄송한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 겸손하게 사장님 죄송한데 뭐 계약하는 중에 저도 본인이 먼저 꺼내. 저는 누굽니다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딱 꺼내고 그러면 사장님 뭐 조금 계약서 적으면서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정상적인 분 같으면 그러세요 하면서 주민등록증 내놔야 되겠죠. 계약하면 서로 확인이 돼야 되거든. 이게 상대방 맞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갑하고 계약하는데 을이 나타나고 계약한 줄도 모르고 집에 가서 나는 갑하고 계약했는데 하고 한참 경미 들어오고 나는데 보니까 을이네. 그때 늦은 거지. 알겠지요? 예, 그리 자기가 자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좀 몇 시지요? 한 4시 반이요. 4시 반. 네. 그러면은 10분만 더 전세, 이제 경매는 끝났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한 15분 안에 끝내버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26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기간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제 요 보면은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재건축은, 재건축 두 번째 보면 안전진단이 있죠.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절차는 똑같는데, 그러면 16단계까지 가는데 정비구역,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나중에 청산할 때까지 이전 고시 및 청산할 때까지 한 16단계, 짧게 뭐 13단계까지도 가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하살표가 있는데 보니까 수익 표시가 녹아 있죠. 예, 녹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본인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면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빨간 거, 추진위원회 승인,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쭉 나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렇게 녹아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음에 이주 철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착공,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입주하거든요. 자, 여기서 본인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연봉보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본인 연봉을 몇 배 앞서갑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들이 투자하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어나는 게 창원에 신일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입니다. 그러면 신일주공 아파트는 자, 두 번째에 있는 그 빨간 게 재건축 안전진단이죠. 빨간 것만 체크 한번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지요. 지금 신일주공 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그 다음에 빨간 게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지요. 요 세 개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창원의 재건축 아파트 신일주공이 대장인데, 이 대장 아파트 가격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합 설립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가는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 보면은 26페이지 밑에 지도까지 녹아있죠. 창원시청 노타리 옆에 어느 아파트 있고, 녹색으로. 그 다음에 신일주공이 있습니다. 요 신일주공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창원시청 노타리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창원시청 노타리, 그 다음에 녹색은 어느 아파트, 그 다음에 빨간색은 신일주공. 창원에 현재 존재하는 재건축 아파트 대장입니다. 그래서 신일주공이 그러면 2019년 10월 달에 재건축 조합 인가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어요. 자, 이까지 보면서 위에 그림 한번 더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빨간 것만 딱 보면은 사업시행 인가 있고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죠. 그 옆에가 이주 철거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나오고 나면은 이주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살고 있는 사람 다 이사 보내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7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2019년 10월 달에 창원 재건축 아파트 대장인 신을 주공 아파트가 조합 인가가 떨어지거든요. 재건축 조합의 인가라는 거는 창원시청에서 당신들 조합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세요. 이 승인을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자, 10월 달에 나는데 그러면 10월 달 되기 전에는 59회배, 전용 면적 59.12 있죠. 이게 그 평수가 가장 큽니다. 그 아파트에서. 자, 7월 달에 얼마입니까? 거래 금액 보니까 그 만 단위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2억 8천, 7월 달에는. 그럼 9월 달에는 2억 5천. 그러면서 거래가 8월 달에는 아예 없고 7월 달에 한 건, 9월 달에 한 건. 그리고 금액도 2억 5천, 2억 8천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창원시청에서 재건축 조합 인가를 승인을 딱 내려줍니다. 언제? 2019년 10월 달에. 똑같이 전용 면적 보면 59.12입니다.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래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2억 5천 하던 게 어떻게 되지요? 노란색 보세요. 3억 하던 게 같은 달인데도 3억 6천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재건축 인가가 떨어지면 정보가 돈이 되거든요. 재건축 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못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 인가가 떨어지고 재건축 아파트가 어디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알게 드리는데 시간이 5시까지 해도 좋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서울에는 어디서 볼 수 있고 창원에는 어디서 볼 수 있고 그래야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연봉보다 몇 배의 수익을 재건축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 10월 달에 보니까 벌써 9월 달에 불과 한 달 전에 2억 5천 원 하는 게 한 달 만에 3억 6천이 된 겁니다. 1억이 올랐죠, 1억이. 1억 올랐는데 이것도 별로 놀랄 게 아니에요. 재건축 아파트는. 그 밑에 2020년도 보세요. 2020년 11월 달에 보니까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2억 5천짜리 아파트가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억 6천. 그 밑에 6억 5천 이렇게 하죠. 2억 5천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1년 만에 6억 6천이 올랐겠습니까? 6억 6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재건축 아파트 절차 16단계를 보여드렸죠. 그 사람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고 80, 90 되면은 아무래도 만약에 직장 다니다 했을 때 직장의 사업주가 연봉을 많이 주겠습니까? 기본급도 주기 싫어할 겁니다. 뭐 어떤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연세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은 사람처럼 80, 90까지 갔다가 다시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시아파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시 80, 90, 100살까지 갔다가 다시 젊은이로 태어나 버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억 5천짜리가 1년 만에 6억 6천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눈으로, 이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우리가 거래를 하면 다 등록하게 돼 있거든. 국가에.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 보면은 11월 달에 6억 6천까지 갔다가 그러면은 28페이지 보면은 자,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1년 지나니까 6억 9천이죠. 최고 꼭지미가 6억 9천. 2억 5천을 하던 아파트가 6억 9천까지 이제 간 거지. 21년. 근데 창원의 아파트가 언제부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까? 한 2년 하잖아요. 2022년 한 10월 달부터 지금 2024년 1월 달인데 조금 한 1년 넘게 1년 한 3, 4개월 정도 부동산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좀 부산 같은 경우는 50% 하락했더라고. 근데 창원에는 한 40% 정도 하락했어요.
그런데도 40%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는 주식에 삼성전자가 없어지는 거 봤어요. 10만 전자 간다고 막 그래 하지만은 그래도 5만 전자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잖아. 그리고 뭐 10만 원은 못 가더라도 뭐 만 원, 2만 원은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 똑같은 거야. 재건축 아파트가 주식의 대장이 뭐 삼성전자면은 이 아파트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세대 수가 많아야 돼. 1000세대 이상. 그거는 아파트를 선택. 신을주공은 몇 세대? 1500세대입니다. 창원시청 옆에 어느 아파트 1550세대거든요. 자, 그래서 2020년도부터 22년도부터 창원의 경기도 안 좋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그러면서 5억 9천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보면은 2022년도에 4억 8천까지 한번 거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5억 9천. 그 밑에 노란 거 보면은 2023년도입니다. 이때 내나 59배, 평수는 똑같아. 59.12. 지금 2023년 작년 9월 달까지 보면은 6억 정도 합니다. 6억. 그러면 이 아파트가 2019년 실제 2억 5천 하던 게 6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 여기 보면은 30페이지 보면은 이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몇 세대를 지을 것이냐? 25평짜리는 몇 세대, 30평짜리는 몇 세대, 또 38평짜리는 몇 세대, 이 계획을 세워놨는 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분양 신청을 하는데, 원래 1000세대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면은 1000세대가 이제 소유자입니다. 1000세대 아파트에 소유자가 1000명 살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한 1년 넘게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있는 분이 생깁니다. 나는 재건축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고마 좀 더 내려가기 전에 고마 팔란다, 돈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럼 1000세대의 새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소유자한테 주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 아파트 1000세대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는 부동산 경기가 좀 내려가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새 아파트 들어가기 싫다고. 그런 사람이 50세대도 생길 수 있고 100세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조합원은 100세대이기 때문에, 1000명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도 조합원 아파트는 1000세대를 새 거 지어줘야 되는데 미리 자기가 팔아버리니까 분양 신청 안 하고 팔아버리니까 그럼 100명이 팔았다 치면 그러면 새 아파트는 조합원 아파트는 900세대만 지어주는 거지. 900세대만 지어주고 그 100명 팔은 사람은 그 땅은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일반 분양을 하거든. 이 청약 같은 소리 들어봤죠? 청약 통장 만드세요. 뭐 일반 분양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원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땅이 요 교실 안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은 소유자가 지금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 땅 안에 다 새 아파트가 들었을 건데 소유자는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겠어요? 본인들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는 대장입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 짓는 거 아니냐. 그래, 내 조합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여기 대장이지. 그 대장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공사업체에서 최고 좋은 로얄청, 로얄동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로얄청, 로얄동은 1억 이상 더 받습니다. 최고 좋은 자리. 왜? 여기 만약에 바닷가가 있으면은 저 라인으로 요 있는 분들이 나는 바닷가 최고 좋은 자리에 내 위치해 줘. 하겠어요, 안 하겠어? 저 구석이 안 보이는데, 바다 안 보이는데 하겠습니까? 왜? 본인 대장이야. 그럼 여기 요 자리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 소유자가 다 차지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누가 하겠어? 이걸 일반 분양하는 거지. 왜? 주인들은 저게 다 안고 원래 재건축 되기 전에 노 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로얄동, 로얄청 뭐 만약에 50층이면은 뭐
최고 좋은 층이 30몇 층, 40몇 층 이런 좋은 층 있죠. 그런 거 다 차지하고 너 1층, 2층 사고 좀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고층 빌딩에 1층, 2층 좋아합니까? 저 층은 가격이 싼데 그런 층하고 최고 위치 안 좋은 쪽에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 분양은 몇 세대 하냐? 요거 좀 보면 공급 대상이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조금 전에 이런 남아 있는 땅에는 일반 분양을 한다는 거죠. 원래 소유자 말고 보루 시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또 여기 사회에 살다 보면은 어떤 단체에는 100%그 공사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의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붙거든요. 그 주체가 이제 조합인데 조합한테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상 소송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으로 해가지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루시설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유분을 좀 두는 거죠. 소송에서 어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한 16세대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막 결국에는 이재기 사람 지면은 이 16세대를 처분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금을 조합이 또 공사 추진하는데 또 사용하고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요까지 조합은 요까지만 딱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 조합은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은 재개발은 일단 토지를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가지고 있던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요 주권하죠. 강제 가입제라고. 재개발은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지면 재개발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건 재건축이에요. 근데 주택이고 막 이거 마산 같은데 요 마산인데 여기서 좀 허름한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재개발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건 재건축이에요. 창원에는 성산구, 어창구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요. 5층짜리. 근데 마산에는 없어요. 딱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데가 저기 자산동에 한우 아파트하고 우승 아파트 두 개 합치면 한 900세대 되는데 거기밖에 없어. 재건축 아파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 된다. 근데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왜 재건축에는 동시에 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재건축에서 억울한 면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런 부분은 뭐 법대생 들어볼 수도 있는데 대지권 미등기란 말이 있어. 대지는 알겠죠? 땅에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은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자기끼 돼야 되는데 땅이 대지권 미등기의 상태다 보니까 건물은 자기가 무슨 아파트에 101호에 살고 있는데 땅은 자기 앞으로 안 되는 거야. 다세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고. 그러면은 요 도시정비부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건물과 그 토지를 같이 가 있어야 조합원이 되는데 땅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가 돼 있으니까 자기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요 지금 보면은 32페이지에 4번에 보면은 그런 부분을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요건을 좀 확대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자기가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안 그래도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지권이 다른 사람 앞으로 미등기돼 있어가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돼 있다 해갖고 나한테는 새 아파트를 안 주려고 하는 거는 억울하다. 재개발은 주면서 왜 안 주냐? 재개발은 토지만 가 있어도 주고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 주면서 왜 똑같은 법 안에서 재건축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야 주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요 부분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이 가격이 지금 창원 신을 상구역이라고 신을 중학교 뒤에 창원 최초로 재건축 주택인데 원래 주택은 재개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최초로 딱 해놨습니다. 신을 중학교 뒤쪽에 주택이지만은 그게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 주택을 건물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이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보다는 면적이 넓잖아요. 2층, 3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땅 면적이 넓거나 안 그러면 건물 가격이 권리 가격이 높을 때에는 우리가 땅만 가지고 있던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재건축할 때 새 아파트를 분양 자격을 주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그 박사학위 논문 적으면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점하고 개선 방향에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 가지만 더 딱 설명해 주면은 뒤에 이제 조합원 지휘승계인데 그럼 조합원 자격은 이렇다는 걸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르다.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경제력이 좋으시가지고 아파트가 5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창원에 같은 경우는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3억, 5억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투자 못 하지요. 근데 마산에 있는 한우 아파트, 그 다음에 진해에 가면 석동주공이 750세대 가장 큽니다. 마산은 한우 아파트. 그 다음에 또 김해에 가면 김해 외동에 동성 아파트 있어요. 그 다음에 거제에 가도 또 아파트가 우리 배준분 조교 거기에 거제는 대표적인 뭐 또 있습니까? 하나 더 있잖아. 장평. 그래, 장평 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하고 한 6, 7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1억 미만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1억 미만 아파트가 아직 창원, 성산구, 어창구에는 못하지만은 김해, 진해, 거제, 진주도, 상평주공, 하대주공 이런 데는 7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는 데만 열중하는 것보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투기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공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창원, 진주, 진해, 거제 한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5개 가지고 있으면 5개 다 그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근데 한 개만 주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 5개 다 주어지는 게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일단은 감일 억제권역 그다음에 조성 대상 지역 투기 가열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감일 억제권역 이런 게 이제 인천 경기 이쪽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감일 억제권은 인구하고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국가에서 감일 억제권역 하면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높아져 버린 거지. 저번에 2020년 12월 18일부터 창원 의창구를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하고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 왜? 성산구의 주택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정부에서 주택 가격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상승률 2배 이상 올라가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근데 투기 가열지구는 어떤 거냐? 투기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주택 투기가. 예.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투기 가열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됐지만은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기서 여기서 납은 보세요. 납은 중요한 거는 그럼 조금 전에 말했잖아. 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새 아파트 5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납은에 반가로 1번 보면은 가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는 딱 보면 납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을 한다. 5채가 있든 10채를 가 있든 가밀 억제권역, 그게 경기나 서울 쪽 위치하지 않고 대구, 부산, 창원, 진주 같은데 나는 10채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이 뭐 경제력이 그 정도 안 될 거고. 10채를 가 있어도 10채를 시아파트를 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의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때는 제외됩니다. 이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마 주택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부터는 제외되는데 그럼 자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10채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가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케이스니까 가밀 억제권역에 위치했을 때 10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거기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34페이지 보면은 최고 위에 마하본에 보면은 가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3주택까지 10채 가지고 있어도 3주택까지는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사실 뭐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된다 뭐 요까지는 본인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껐습니다. 껐어요? 예. 오늘